도서관 얘기를 하다 보니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보기 힘든 친구들이 있는데요. 바로 청소년들입니다. 자, 이러니 읽는 책이 많지 않은 것도 당연한 일이죠. 연간 독서량을 살펴봤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중고등학생의 약 20%는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도서관에 아예 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중학생 47%, 고등학생 62.6%가 책을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 공부를 위해서 공공도서관에 옵니다. 책 읽는 도서관이 무료 독서실로 전락해버린 셈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학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음껏 피아노를 치는 아이들, 그 소리를 들으며 누워있는 아이들. 자, 말 그대로 자유분방한 이곳은 송곡여고 열린도서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가 도서관입니다. 책 읽는 아이들 보이시죠? 어쩌다 이 아이들은 책을 읽게 됐을까요? 그것도 꽤 묵직한 주제의 책을 스스로 꺼내 읽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도서관 수련의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 바로 이 수업이 책을 읽게 하는 비결이었습니다. 1학년 한국사 수업 중에 내신에 직결되는 수행평가 과제를 이렇게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수업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선생님이 다양한 주제를 제시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조를 짜고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합니다. 이제 자료를 찾으며 그 주제를 꼼꼼히 조사해 나가야겠죠. 그러기 위해 꼭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자료 찾는 법에 대해서 도서관 이덕주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얘들아 안녕. 그럼 인형 자료 5개 그러면은 도서관의 사서 선생님이 직접 수업에 참여해 책을 비롯해서 필요한 자료 찾는 법을 알려줍니다. 선생님이 조사해서 도와주도록 할게. 이렇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책을 읽고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지금 7분 동안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자유롭게 막 찾아보세요. 최대한 많은 자료 7분이면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역할 나눠서 누구는 책도 찾고 또 한 2명 정도는 컴퓨터에 붙어서 논문도 찾고. 자, 시작해보시죠. 좀 이러다. 새로운 수업 방식. 귀찮아할 법도 한데 아이들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철종 또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나서는 겁니다. 사서 선생님과 한국사 선생님의 합동작전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사실 수업이 행복해야 선생님들이 행복하죠. 또 수업이 행복해야 학생들도 행복하고요.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면서 스스로 찾아서 하는 공부가 진정한 배움인데 좀 더 애들의 자발성을 믿고 적절한 과제와 주제를 주고 그런 교육 환경이 있다면 도서관을 좀 활성화시켜보자. 수업에서 소외되던 아이들도 이 수업에서는 나름대로 자신들이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 서로 윈윈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드디어 4주간의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피부 의자왕의 2개의 얼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문실과 사용장을 보면서 저희가 기억이 남는 장소 몇 곳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땅이 타당할 것인지 청중이 예비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참 알차고 재미나 보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이해되지? 아 대박! 완전 이해돼 할머니. 선생님이 필기하고 받아 적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보고 하는 게 더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그 주제에 대해서 좀 깊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10월 25일 우리 거 아니었어. 도서관을 통해 아이들은 책도 읽고 제대로 공부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믿는 만큼 커주는 아이들. 참 대견하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이 가장 어울리는 곳, 꿈을 꽃 피우는 도시 뉴욕입니다. 뉴욕의 중심에는 시민들의 자랑인 공공도서관이 있죠. 노벨문학상과 플리처상을 모두 수상한 작가 토니 모리슨도 이 도서관의 단골 손님이었다는군요. 대공황 시대의 미국, 비행기 애호가였던 한 남자가 뉴욕 도서관을 찾는다. 운송의 미래는 하늘길을 지배하는 자가 차지하게 될 거야. 하지만 당시 비행기는 한 번 주유해서는 연료 부족으로 태평양을 건널 수 없었다.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던 남자는 마침내 한 지도에서 하와이와 괌 사이에 있는 섬을 발견한다. 이로써 남자는 비행기를 잠시 착륙시켜 주유를 한 후 태평양을 건너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데 성공한다. 펜아메리카의 창설자 후안 테리 트리페. 도서관을 찾은 또 다른 남자. 특허 관련 일을 하던 그는 매일 많은 자료를 옮겨 적어야 했다. 문서를 복사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면 도서관의 자료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드디어 그는 어느 물리학자의 논문에서 빛을 이용하는 복사의 원리를 찾아낸다. 세계 최초의 전자복사기는 그렇게 탄생하였다. 전자복사기를 발명한 체스터 칼슨. 그렇습니다. 서가에 꽂힌 한 권 한 권의 책들. 이건 단순히 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꿈을 이루는 행운의 열쇠, 또 누군가에겐 진정한 성공을 가르치는 스승. 그래서 요즘 더욱 주목받는 것이 바로 인문학 분야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소크라테스와 한나절을 보낼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을 들이죠. 스티브 잡스의 이 말은 인문학적 통찰이야말로 애플 신화를 만들어낸 상상력과 창의력의 원동력임을 보여줍니다. 잡스 신화는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들도 사원들의 채용 기준에 인문학적 소양을 거론하기 시작했고요. 서점에서는 인문학 관련 서적의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언제는 밥벌이 안 되는 무능한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던 이젠 인문학이 살 길이라고들 말합니다. 도대체 인문학이 뭐길래 그러는 걸까요? 인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인간이 그리는 문이에요. 인간이 자기 생각을 반영해서 그 하는 활동들, 모든 활동들 이것들을 다 인간이 그리는 문이라고 그러죠. 이 활동의 형식, 뭐 방향, 모양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그런 내용이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의 핵심은
인문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갖는 거예요. 인문적으로 생각하는 힘은 그 활동되는 모습이 기본적으로 상상하는 것과 비슷해요. 상상력이에요, 그게. 자, 그동안 우린 무엇을 상상해 왔습니까? 많이 가질수록 더 잘 살 거다 하는 상상? 하지만 이상합니다. 열심히 달리는데 더 공허해질 뿐입니다. 어쩌면 우린 지옥의 문을 향해 달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냥 정말 그 설국열차 달리듯 달려온 거예요. 더 많은 거를 가지면 성공하고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다. 정말 이렇게 달려가서 다 사는 것이 이제 뭐 옳은 것이냐 또는 행복한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아주 원초적인 어떤 철학 본능 뭐 이런 것들이 일깨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도 아니고 식당도 아닌 묘한 곳에 학생도 아니고 손님도 아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번 소유한 후에는 그래서 빛나고 괴이하며 들쭉날쭉함이 형용할 수 없어. 18세기 지성인들에 대해 공부하는 자발적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것도 있겠다. 연암은 백수이긴 한데 이렇게 제자리에 있은 적은 별로 없어. 어디를 그렇게 잘 돌아다니고 그 생각도 이렇게 계속 흘러다니는 스타일인데 스스로 선택한 백수고 이분도 뭐 진사하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서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이들을 여기에 모이게 했습니다. 이런 인문학 공부 모임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도서관들이 나섰습니다. 대중과 인문학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된 공공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인문학 강의와 현장 체험을 연결해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는군요. 수강료가 공짜라 더 좋습니다. (2013년) 가을 현재 전국 121개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곳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제1의 항구 도시 부산입니다. 이곳 부산 구덕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주제는 바로 조선시대 물류 유통의 중심지로서의 부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배, 좀 틀리면서 삼배로 납부를 했었는데 이 경상도 지역 중에서 특히 이 부산 지역 중에서 이 물류를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북부에 있는 감동창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강의는 충남대에서 한국사를 가르치시는 문광균 교수가 맡았습니다. 그러니 그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평안도는 예외입니다. 예외고 나머지 지역에다가 조창을 설치를 합니다. 창고를 설치를 해요.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모습도 무척이나 진지합니다. 한자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이 감동이라는 지역에서 이 외관까지 얼마나 재밌길래 그럴까요? 조선 후기 부산으로 한번 가보시죠. 임진왜란이 끝나고 부산에는 감동창이라는 커다란 창고가 생깁니다. 경상도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세금, 즉 쌀과 콩이 잘 발달된 수로를 통해서 이곳에 모였죠. 대규모 물류 거점 기지였던 셈입니다. 이곳에 모인 곡식은 한양에 임금께 보내지고 일본과의 외교에 쓰이기도 하며 조선 왕조의 재정 정책에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강이 거기 있으니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제 방식대로 강과 어울려 사는 법을 터득했겠죠. 어찌 보면 이 당연한 이치를 기류에서 깨닫습니다. 과연 기류의 인문학답습니다. 쌀이거든요. 무명 나기가 무명이 잘 생산이 안 되죠. 서울 사람들이 그 무명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요? 문이며 비석이며 늘 거기 있었는데 몰라봐서 미안할 따름입니다. 이게 옛날에 그 창고는 아닐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건 창고가 아니고요. 지금은 이게 막혀 있었는데
석효에 쌓인 시간을 헤치고 이 땅의 역사가 오롯이 드러납니다. 그걸 발견하는 것이 새록새록 재미있습니다. 아, 그래 이해가 가네. 가문이 무슨 의미인가요? 가문. 강을 뒤로 하고 산에도 오릅니다. 알고 보니 도처가 역사의 현장입니다. 뭐 행정 처리할 때 쓰이는 뭐 종이값, 이 대동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가의 지방재정 경비분을 자연과 사람이 또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류의 인문학이 가진 매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정성에서 하나의 전체 큰 광역적인 민족으로서 유지돼 나오고 있는 것은 그뿐인가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웃들과 만남도 생각의 폭을 넓혀줍니다. 이와 같이 현장 체험도 하면서 하게 되면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다운 삶의 기본이 인문학인데 이 인문학 공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우리 국민 정서상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과제와 실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